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일본인 여성이 지긋지긋한 일본을 탈출했다며 좋아하고 있는데요. 왜 그녀는 태어나고 자란 일본을 지긋지긋해할까요? 왜 한국으로 와야만 했을까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일본을 탈출했습니다. 끝없는 저임금과 고물가, 얼어붙는 겨울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저를 질식시켰습니다. 매년 19,000명이 난방비를 아끼다 추위로 사망하는 나라, 직장에서 과로사가 일상이 된 나라에서 더 이상 미래를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곳을 벗어나야만 했어요.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저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끔찍한 왕따의 대상이었죠. 처음에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제 필통에서 지우개가 사라지고 누군가 제 실내화에 물을 채워놓았어요. 사소한 장난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즈키는 냄새가 난대. 한 여학생이 교실 뒤에서 속삭였고 그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어요. 다음 날부터 제 주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급식 시간에는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죠.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체육 시간이었어요. 팀을 나눌 때마다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미즈키는 우리 팀 아니야. 라고 모두가 외치며 저를 밀어냈죠. 어느 날은 체육관 창고에 갇혀 2시간 동안 어둠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해요. 선생님, 미즈키가 제 지갑을 훔쳤어요. 가장 인기 많은 여학생이 거짓말을 했고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생님까지도요. 미즈키 씨,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는 전교생 앞에서 사과해야 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죠. 집에 돌아와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부모님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져야 한다고만 말씀하실 테니까요. 그저 이불 속에 숨어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바로 한국 드라마였어요. 처음 본 드라마는 겨울연가였습니다. 아름다운 겨울 풍경 속에서 펼쳐지는 순수한 사랑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주인공이 겪는 시련과 아픔이 제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고 그들의 세계에서 저는 잠시나마 자유로웠죠. 오늘 학교에서 또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의 질문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라고 대답하며 드라마 속 한국어 대사를 따라 읊조렸습니다. 사랑해요. 잊지 마세요. 그 말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밤마다 한 편, 두 편.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대장금에서는 주인공의 끈기와 열정에 감동받았고 시크릿 가든의 판타지 세계는 제 상상력을 자극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는 소녀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주인공이 되었죠. 교실에서 누군가 제 책상에 사라져버려라고 낙서했을 때 저는 드라마 속 대사를 떠올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견디면 반드시 빛이 찾아올 거예요. 그 말이 제게 작은 힘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지만 일본 사회의 높은 물가와 낮은 임금은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이었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며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로 지불했습니다. 특히 겨울은 가혹했어요. 일본 가옥의 취약한 단열 구조 때문에 실내외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죠. 패딩을 입고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는 입김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방이 차가웠습니다. 난방을 틀고 싶어도 가스비가 무서워 망설였어요. 일본 가옥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름을 이기기 위한 건축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얇은 벽체와 종이로 된 창호지, 통풍을 위한 개방적 구조는 습하고 더운 여름을 견디기 위해 수백 년간 발전해왔죠. 특히 제가 살던 아파트는 전형적인 일본식 구조였습니다. 단열재가 거의 없는 콘크리트 벽, 알루미늄 샤시의 단일 유리창, 그리고 방과 방 사이를 얇은 벽으로만 구분한 구조가 추위를 더했어요. 창문에 성에가 끼고 벽에서는 습기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헤이세이 단열이라 불리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은 건물이었죠. 최근 이상기후로 겨울이 더욱 추워지면서 여름을 위해 설계된 일본 가옥의 이런 한계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충격적인 보도를 접했어요. 일본에서 매년 1만 9천 명 이상이 추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어느 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저곳에 가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순간부터 한국행은 단순한 동경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모했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일본인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유학, 아니면 취업,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키워드가 눈길을 끌었죠. 우프코리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한 페이지에서 제 운명이 바뀌었어요. 유기농 농장에서 일하며 한국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화면을 읽어내려가며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농장 일을 돕고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비용은 최소한으로 들고 비자도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이거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패딩을 두른 채 컴퓨터 앞에 앉아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처럼 들렸습니다. 결심은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처럼 눈앞에 놓였어요. 비자 신청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청년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해 비자 규제를 강화하던 시기였으니까요. 3번의 거절 끝에 겨우 관광비자를 받았어요. 90일, 그 짧은 기간이 제게는 새 삶을 향한 좁은 문이었습니다. 저축은 턱없이 부족했죠. 월급의 대부분이 월세로 나가는 상황에서 여행 자금을 모으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점심은 컵라면으로 대체하고 주말엔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편의점에서도 일했고 새벽엔 신문 배달까지 했어요. 하루에 3시간도 못 자는 날이 많았지만 그만큼 제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국에 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이 말을 수없이 되뇌며 버텼어요. 당신은 왜 한국에 가려고 하나요? 비자 인터뷰에서 담당관이 물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짜 이유를 말해야 할까? 일본의 추위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차가운 사회에 질식할 것 같다고? 한국 농업을 배우고 싶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답했어요. 반쯤은 거짓이었지만 반쯤은 진실이기도 했죠. 출발 전날 밤 좁은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패딩과 이불 몇 겹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추위, 월급의 대부분을 삼키던 월세,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서 느껴온 소외감. 모든 것이 이제 과거가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안녕, 일본. 짐을 챙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나리타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땅을 밟았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떠나는 여정이었기에 배웅해주는 사람도 없었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홀가분했습니다. 어떤 만류도 걱정의 말도 없이 온전히 제 의지로만 떠나는 여행이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새 삶이 시작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탑승구로 향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19년의 삶, 그리고 차가운 기억들이 구름 아래로 사라져갔어요. 2시간 남짓한 비행,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과거의 저와 작별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저를 맞이했어요. 3월 초인데도 공항은 따뜻했습니다. 일본 공항에서는 난방이 켜져 있어도 코끝이 시렸는데 이곳은 달랐어요. 두꺼운 패딩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졌죠. 어서 오세요. 입국 심사대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소한 친절에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좌석이 따뜻했어요. 일본 지하철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익숙했던 저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를 내뱉었죠. 여기 좌석이 따뜻해요. 옆자리 승객에게 무의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의아한 표정으로 웃더군요. 아마 한국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겠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강, 높게 솟은 아파트들, 그리고 곳곳에 피어나는 봄의 기운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농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가에 기대어 앞으로의 삶을 상상했어요. 4월 농장에서의 모내기 준비, 처음 해보는 농사일의 어려움,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까지.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뒤돌아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갈 뿐이죠. 버스에서 내린 곳은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쿄의 매캐한 공기가 아닌 풀과 흙냄새가 가득한 맑은 공기였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것은 단순히 따뜻한 집이 아니라 이런 순간들의 연속이었다는 걸요. 농장 주인 김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반겨주셨습니다. 서툰 일본어로 인사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어서 와요. 이제 우리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집이란 단어를 얼마 만에 듣는 걸까요? 일본에서의 원룸은 그저 잠자는 공간이었을 뿐 진정한 의미의 집은 아니었으니까요. 마당에 들어서자 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었어요. 할머니가 안내해 주신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논과 밭, 저 멀리 산자락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죠. 내일부터 모내기 준비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한 달 정도 후에 모내기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 준비를 잘해야 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배워볼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솟았어요. 추위에 떨며 패딩을 껴입고 지냈던 과거의 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낯선 이불 속에 누워 창밖의 별을 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겨울, 패딩을 입고도 떨었던 그 밤들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이제 저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4월의 시작과 함께 한국의 땅에서 모내기 준비를 도우며 새로운 삶의 씨앗을 심기 위해 온 것이죠. 모내기 준비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진흙탕에서 하루 4-6시간 씨앗을 뿌리고 모판을 관리하는 일은 육체적으로 큰 도전이었어요.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들이마신 맑은 공기와 농부들의 따뜻한 미소는 그 어떤 월급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처음이니까요. 농장 주인 김할머니의 다정한 말씀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일본에서 그토록 갈망했던 인간적인 따뜻함이 이곳에 있었으니까요. 실수를 해도 누구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문화가 신선했습니다. 농사일이 끝난 후의 자유시간은 또 다른 세계와의 만남이었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우프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이 특히 즐거웠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 캐나다의 제이슨, 그리고 브라질의 마리아까지 마이너스 각자의 문화를 나누는 시간은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듯했죠. 김할머니에게 배운 깍두기 담그기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넣어 버무리면 돼요. 할머니의 능숙한 손길을 따라 하려니 엉망이 되었지만 그 과정이 신기했어요.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깍두기를 담글 때는 고춧가루의 양을 가늠하지 못해 너무 맵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괜찮아요. 익으면 맵기가 줄어들어요. 라고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정말 며칠 후 제가 담근 깍두기는 적당히 익어 맛있는 반찬이 되었습니다. 직접 담근 김치를 식탁에서 모두가 맛있게 먹을 때의 뿌듯함이란 일본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어요. 된장찌개 끓이기도 배웠어요. 구수한 된장 향이 부엌에 퍼질 때 왠지 모를 향수를 느꼈죠. 일본의 미소시루와는 다르지만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각자의 나라 음식을 소개하는 작은 파티도 열었고 제가 만든 오니기리에 모두가 감탄했을 때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문화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여기서는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마리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더니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주말에는 농장 가족들과 함께 한국 전통놀이를 배웠습니다. 윷놀이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서툴게 윷을 던지다가 멀리 날려버려 모두가 웃음바다가 된 순간은 잊을 수 없어요. 그 웃음 속에는 조롱이 아닌 따뜻한 포용이 담겨 있었죠. 제기차기도 도전해봤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도 차지 못해 좌절했지만 마을 아이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3번 연속 차는데 성공했어요. 모두가 환호해 주었고 그 순간의 성취감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컸습니다.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 갔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유기농업의 철학이었습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대신 자연의 순환을 이용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일본에서 느꼈던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후지산 화산 폭발 위험, 난카이 지진 가능성 등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자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땅을 사랑해야 땅이 우리를 사랑해줘요. 할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죠. 농사는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니라 자연과의 대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의 장벽이 분명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수 있었지만 농장 생활을 하며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매일 밤 일과를 마치고 방에 돌아와서는 작은 공책에 그날 배운 한국어 단어와 표현을 꼼꼼히 적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어 강의도 찾아 들었고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발음을 연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해갈수록 이 나라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따뜻한 집을 찾아왔지만 이제는 한국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언어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일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노트에 새 단어를 적고 할머니와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그때의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미즈키 씨, 한국말 정말 빨리 늘었네요. 라는 할머니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모내기 준비 작업을 마친 후의 식사 시간이 특히 행복했어요. 땀을 흘리며 함께 일한 후 맛보는 된장찌개와 막걸리의 맛은 일본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만족감을 선사했습니다. 농사일은 힘들지만 이런 경험은 돈을 받지 않아도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매일 밤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농장 가족들과 함께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어요. 제가 이미 본 작품이 나오면 다음 전개를 살짝 알려주며 은근히 뿌듯해했죠.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 공부도 하고 문화적 뉘앙스도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였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마을을 탐험하며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작은 시골 장터에서 처음 먹어본 호떡의 달콤함, 노점에서 만난 할머니의 정겨운 사투리, 골목길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마이너스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마이너스 어린 시절부터 한국 드라마를 통해 꿈꿔왔던 삶이 지금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물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힘들고 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진실되고 값진 경험이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쏟아지는 별들처럼 제 앞에 펼쳐진 가능성도 무한하게 느껴졌어요. 농장에서의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제 마음속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다 가려 했던 한국이 이제는 영원히 살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90일 관광비자로 왔지만 귀화를 꿈꾸게 된 것이죠. 매일 밤 한국어 교재를 붙잡고 단어와 문법을 외웠고 농장 가족들과 대화할 때마다 새로운 표현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얻기 위해 농업 관련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유기농 농법, 작물 재배법,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공부했죠. 할아버지는 기꺼이 제 스승이 되어주셨고 수십 년간의 농사 경험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일본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미즈키, 정말 한국에서 잘 지내. 나도 일본을 떠나고 싶어. 그 순간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나처럼 일본을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분명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죠. 곧바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경험담을 글로 작성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추위와 절망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한국에서 찾은 새삼 일본의 주거 문제, 저임금과 고물가,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 제가 고통받았던 경험과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삶에 대해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따뜻한 집,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한국에서 저는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몸의 냉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서리도 녹았어요. 글을 올린 다음 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어요. 수십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많은 일본 젊은이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 갈 수 있나요? 우프코리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언어를 전혀 모르는데 괜찮을까요?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우프코리아 공식 사이트 링크와 신청 방법, 준비해야 할 것들을 상세히 안내했어요. 특히 후지산 화산 폭발 가능성과 난카이 지진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일본을 떠나고 싶다는 젊은이들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일본을 떠나 더 나은 삶을 찾고 싶은 거죠. 제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버튼을 눌렀어요. 마치 제가 그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한 듯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활동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주 한국 생활에 대한 새로운 글을 올렸고 질문에 답하고 때로는 온라인 미팅을 열어 직접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일본 탈출 가이드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제 글을 보고 실제로 한국에 온 사람들과 만났을 때였어요. 토모코라는 여성은 제 글을 읽고 우프코리아의 신청에 전라도의 다른 농장에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주말에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즈키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도쿄 원룸에서 추위에 떨며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토모코의 말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일본 탈출 커뮤니티는 더욱 커졌어요. 단순히 한국으로 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 한국어 학습 그룹, 비자 정보 공유, 취업 기회 안내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어느새 제가 작은 다리가 되어 일본과 한국을 잇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비난 댓글도 있었고 조국을 버리는 배신자라는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행복이 진실이었으니까요. 농장 생활 4개월 차, 드디어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 수준을 통과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작은 축하 파티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어요. 떡 케이크 위에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이곳이 정말 제 새로운 고향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농장 뒤편 언덕에 올라 저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봄에 심었던 모가 이제는 황금빛 벼가 되어 바람에 춤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한국에 살기 위해 방문하는 일본 청년들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된 것은 모두 선조들의 큰 노력 덕분이겠죠. 제 아들, 딸에게도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